이제 6번째 강의이자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어김없이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죠. 자,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하의 교육 내용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죠.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 등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에 관해서 규정된 법은 이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흔히들 특가법이라고 하고요. 약치하면 특정범죄 가중법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특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 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특가법 제5조의 11을 살펴볼게요.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라는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이 표제어를 보면 확인이 되죠. 위험운전, 뭔가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치사상, 일을치, 뭔가 사망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걸 처벌하겠다라는 표제로 보이네요. 제1항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윤창호법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윤창호법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은 법은 두 가지인 거죠. 도로교통법하고 이 특가법인 거죠. 보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요. 사실 앞서 도로교통법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44조였죠. 44조 1항이 이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었고요. 또 그 도로교통법 그 이하에서 약물의 영향으로도 이제 예를 들면 약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마약 같은 걸로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운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때도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으니까 보통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죠, 이게. 다음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특가법 제5조의 3입니다. 앞서는 특가법 5조의 11이었는데 그 앞선 조문이 있네요. 5조의 3, 4, 5, 6, 7, 8, 9, 10, 11에서 3번이 되겠네요. 앞선 조문일 텐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렇게 돼 있고 운전을 해서 운전을 하다가 도주하면 처벌되겠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범을 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자, 제1항 볼게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를 따라서 운전하는 그 상황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음주운전도 아니에요. 근데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냐면 이때 형법 제268조로 처벌됩니다.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상인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요. 뭐냐면 운전자는 운전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을 준수하고 주변에 사람이 뭐 갑자기 튀어나오든지 안 튀어나오든지 뭐 이런 걸 준수해서 사고를 안 나게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 과실범으로 처벌하겠답니다. 업무상 과실범. 그게 형법 제268조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형법에 따라서 운전자가 실수를 해서 사고를 내면 뭐 그런 케이스들 많고요. 근데 업무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사고를 냈어. 사고를 내면 일단 멈춰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다쳤으면은 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아니면 앰뷸런스를 부른다거나 등등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
이른바 뺑소니범은 그냥 일반적인 사고만 낸 사람, 교통사고만 낸 사람보다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고만 낸 사람은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뺑소니한 사람은 형법보다 더 가중해서 특가법 제5조의 3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게 한번 그 양형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제1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이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요, 도주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면 구호를 다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그 사람은 굉장한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사망 사건이라면요. 그럼 제2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사람을 취해놓고선 구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상해에 다쳤어요. 만약에 적시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내지는 후유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구호하지 않아서 한 상황이라면 1년 이상, 이제 적어도 1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한을 정한 겁니다. 6개월, 8개월 뭐 이렇게 처벌 안 하고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 한을 정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조 2항에는 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겁이 나서 피해자를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서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볼까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호에서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어요. 자, 앞선 규정하고 양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선 이제 유기하지 않은 상황, 그냥 도주하는 상황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망한 경우에.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근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상해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도 올라가죠. 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살인죄의 양형과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사람을 유기하고 도주한 건 사실상 살인과 징배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사고를 내고선 어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다가 쳐박아둔다는 건 사실상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 말고 다름이 아닙니다.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 사형죄와 동일한 사형죄가 아니에요. 살인죄와 동일한 양형 기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제가 요거는 이 규정들은 도주 차량 운전, 뺑소니, 위험운전 치사상 한마디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도주까지 했어요. 이럴 때 과연 그 처벌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겹쳐 있을 때 음주운전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도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판단하는 게 우리는 흔히 법에서는 죄수라고 합니다. 죄의 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죄수라고 해요. 죄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아니라 죄의 숫자라고 해서 죄수를 판단한다고 하거든요. 그 죄수 판단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자,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으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사고에 대한 걸로 처벌이 될 텐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특가법이 있었잖아요. 특가법 5조의 11이었죠. 5조의 11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양자는 법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법에 있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와 이 죄가 다 성립되니까 가중해서 처벌되는 게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과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된다.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정차해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주운전자차 처벌이 있었잖아요. 뺑소니범. 그 범죄로 처벌되겠죠.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면서 특가법 위반인 도주차량죄로 처벌이 돼요. 특가법 5조의 3이겠죠. 5조의 3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죄수관계도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관련된 특가법 위반죄로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특가법 위반과 이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외국법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형량이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형량이 처벌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 부분 차치해 두고요. 보세요. 특가법으로 위험운전치상을 하면 상해를 입히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뺑소니를 해서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하고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유기까지 하면 뺑소니범 유기까지 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고요.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무기징역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 중앙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형량이 셉니다. 음주운전에서 사고까지 내게 되면 기본적인 형량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는 정말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예요. 근데 그 양형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뭘까요? 음주운전을 하시지 말고 또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만큼 강하게 처벌되고 내 일신에 처해지는 불이익이 너무 강력하다는 걸 인지하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시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규정들의 형량, 처벌 기준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선배 변호사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요. 지금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처벌 기준이 낮고 또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처벌 형량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선배 변호사님들 말씀에 따르면 정말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제가 판단하기엔요.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사고는 점점 더 앞으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향으로 바뀔 거예요. 꼭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을 주의하시고 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강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생활범죄 중에서 경제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추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인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포인트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경제범죄였어요. 경제범죄에서 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중에서도 제가 또 뭘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관련된 사기를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상화폐 관련된 사기를 조심하라고 드렸던 말씀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심하라고 했냐면 ICO, 말 그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그 ICO에 투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만약에 가상화폐 ICO에 참여를 한다 쳤을 때, 뭐 가상화폐뿐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민사적인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들, 뭐 친구 선배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 불가능할지 뭐 그 상대방이 그런 각서를 써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해두시면 추후에 민사 관계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사건들을 제가 봤을 때 실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는 상황들은 갑자기 그 당사자가 모르게 확 발생한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낌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무실을 관리하지 않거나 당사자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낌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쁘다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그 당시 사업장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물론 피해자는 안타깝게 피해자가 죄가 뭐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그런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의미가 아닌 사실상 방조한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방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꼭 돈의 흐름, 사업의 흐름, 또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한 달, 늦어도 2달 정도에는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창호법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으로도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알코올 농도를 0.05 기존에 처벌됐던 것이 0.03으로 처벌이 되고 있고요. 0.08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까지도 되니까 주의하셔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특가법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또 인사사고를 냈을 때 또는 음주운전을 하고선 도주를 했을 때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주하면 사망한 경우에 사형까지도 처해지는 등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추후에 음주를 측정하거나 뭐 이거는 음주 측정하는 상황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정말로 뭐 한 잔 마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음주로 처벌이 안 될 거라는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서 운전을 했는데 막상 딱 불었어. 근데 0.03mm야. 그런 때를 한 번 더 측정을 하고 또 좀 뭐 입도 헹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0.03이라는 수치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또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니까 내가 측정했는데 0.08일이야. 그러면 추후에 면허가 취소돼서 생활이 불편한 일이 방지되기 위해서라도 0.08일 때 한 번 더 측정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입에 한 번 헹구고 또 측정하기 위해서라도 0.08이라는 수치는 알아두시면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산근법률사무소 이승현 변호사였고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하의 교육 내용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